85살 먹은 할머니야. 신부님, 제가 폐암 말기입니다. 근데 신부님 강의 듣고 저 치료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식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행복하지만 자식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미 마음의 정리를 다 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병원에 안 들어가니까 자식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엄마가 안 죽겠다고 수술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엄마가 반짝반짝 웃으니까 이제 하느님한테 간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의 영상은 신부님이 하셨던 명강의를 소개시켜드리고 황창현 신부님의 최신 강의와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 강의를 듣고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복음은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지만은 오늘도 제가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잠깐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다리를 거쳐서는 안 돼요. 내가 세상적인 맛도 보고 하느님 나라도 차지하고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믿으면서 내가 반은 세상에 담그고 반은 성당에 담궈갖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심각한 좋은 점들도 많지만 심각한 문제는 준비되지 못한 노년. 60살 되신 분들은 지금 120살 삽니다. 60년 남아있는 거죠. 이 6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건 보통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12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60, 70 되신 분들 앞으로 40년, 50년을 더 살게 될 텐데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준비한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여기 지금 60 되신 분들은 거의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 거예요. 우리 직원 어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99살에 돌아가셨어요. 99살. 우리 직원 어머니들이 요즘 대개 97, 98, 99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0년이 남아있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200살까지 살 사람이 있다니까요. 재수없으면은. 70 되신 분들은 거의 100살까지 살지 않을까. 지금 80 되신 분들은 90에서 100살 사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대부분 20, 30년, 심하게는 60년, 더 심하게는 14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아요? 막 얼굴 쭈글쭈글하고 머리 하얗고 외롭고 쓸쓸하고 기억력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분하고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는 죽는 걸 싫어해요. 그냥 하여튼 막연히 죽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나한테 언젠가 죽음이 다가올 때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기쁘게 떠나야 되는데 죽을 때 막상 가보면은 어떻게 쓰든지 안 죽으려고 어떻게 쓰든지 안 죽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떠나야죠. 그래서 80 넘으신, 제가 보기에는 80까지는 모르고 85 넘어갔고 만약에 암이 걸리면은 85이 넘어서 암이 발병되는 경우는 대개 말기라고 봐야 돼요. 그때는 그냥 죽어. 치료 받지 말고 그냥 죽어. 서울대병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80이야. 85이 아니고 내가 많이 봐줘갖고 85으로 올린 거예요. 80 넘어갖고 암이 걸린 분들, 항암한 분들이 오래 사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오래 사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6개월 더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또 암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 걸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죽기 3개월 전부터 아픈 거예요. 많은 암 환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신부님, 제가 말기암 환자를 했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멀쩡한데. 그리고 3개월 만에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다시 말해서 암이 걸렸다고 걸린 날부터 아픈 게 아니야. 암이 걸려도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죽기 3개월 전에 온몸에 전이 됐을 때 그때 좀 고통이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나 또 심리학자들이 가장 노년에 행복하게 죽는 건 암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죽는 거 아니야.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막 흔히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한 3개월 남았구나, 1년 남았구나, 그리고 준비하고 죽는 게 가장 축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85살 넘어가고 항암하기 시작하잖아요. 항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을 먼저 해요. 위를 자르거나 다른 부분을 잘라요. 먼저 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항암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언제부터 힘들기 시작하느냐? 수술하려고 준비하면서부터 힘든 거예요. 검사하려면 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굶기도 해야 되고, 통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여기 손 하나 벼도 아픈데, 이 배를 가르고, 거기다가 잘라내고, 다시 그 안에 꼬매고, 바깥에 다시 꼬매는데,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요? 아프죠. 우리 지금 지난번에 내 멘토가 지금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지난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지금 식칼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 묶어놨으니까, 꼬매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항암을 시작하면 머리 빠지고 밥 못 먹고 85 넘어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85 넘어가고 암이 걸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 나는 이때까지 고생만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호강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85살까지 하느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행복한데 다시 살아난들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난들 85세 뭐가 행복해? 그리고 85살까지 돈을 안 써본 사람은요 다시 살아나도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써본 사람이 써보는 거지 안 써본 사람은 못 써. 85살에 다시 살아나서 뭐 하려고. 그냥 깨끗하게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죽기 싫어요. 무조건 죽기 싫어요. 근데 내가 85살 넘어가고 나는 살려줘라, 난 죽기 싫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수술하고 항암하죠. 병원 왔다 갔다 하죠. 그럼 그 병원비 누가 다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죽으면서 평생 못 쓴 돈을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기 전에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암에 이제 85 넘어서 암에 걸리면은 아, 내가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면 되지. 내 강의를 듣고 내가 포천인가 한번 강의를 갔는데 85살 먹은 할머니야. 시부님, 제가 폐암 말기입니다. 근데 시부님 강의 듣고 저 치료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식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행복하지만 자식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미 마음의 정리를 다 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병원에 안 들어가니까 자식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엄마가 안 죽겠다고 수술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엄마가 반짝반짝 웃으니까 이제 하느님한테 간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 또 이렇게 강의하는 중에 할머니 한 분이 딱 손을 드는 거야. 시부님, 저도 지금 암에 걸렸는데 시부님 말대로 치료 안 하고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야.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느님한테로 갈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죽었어. 그래갖고 이제 장례미사가 다 끝나고 이제 장지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니 그 아들이 비디오를 버스 그 장례차 거기 가는 버스에 비디오를 찍은 거야. 이 할아버지가 양복을 탁 입고 머리에 기름을 싹 바르고 인사를 하는 거야. 오늘같이 굳은 날 이렇게 제 장례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행복하게 살았고 이제 하나님한테로 떠난다고. 오늘 이렇게 굳은 날 내 장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은 내 은인이자 지인이라고, 정말 나한테 고마운 분들이라고, 되게 장지까지 따라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행복하게 하나님께 가서 미리 자리를 잡아볼 테니 하늘나라에서 우리 만나자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인사하니까 얼마나 이게 놀래.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놀란 거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고통이 아니더니 자기 죽는 날 날고 죽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살아있을 때 고통이 아니더니 자기 죽는 날 날고 죽는 것까지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할아버지는 세계를 녹화를 했어요. 오늘같이 굳은 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오늘같이 맑은 날, 그 세계를 녹화를 해놓고 아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굳은 날은 이거 들고 맑은 날은 비 오는 날. 날씨가 틀릴 수가 없지. 세계를 녹화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멋있겠단 말이에요. 네, 지금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이 말을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차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무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끝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도 남자지만 참 여자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에 제가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위를, 암 환자들은
온도가 42도가 넘어가면 재발하지도 않고 암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3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해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3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럼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3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도 있고 우뇌도 있대요.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2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요.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좌뇌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런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자네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 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더니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줬어. 생일을 챙겨줬어.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줬어. 나 여행을 보내줬어.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해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거 30분 동안 계속 어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우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럼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해라. 10,000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10,000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5,000마디 해라. 25,000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10,000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10,000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10,000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10,000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디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디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예. 그렇게 만마디 해요. 만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만 5천 마디가 남은 거야. 이 1만 5천 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아 오늘 저녁에 같이 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아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5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그 모양이지. 아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떠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요.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 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5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니까 신경질을 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만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만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아, 이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2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 해요. 시끄러워.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고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언어에 있어서. 제가 한번 뭐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강의를 갔는데 그해 경기도에 영어 선생님 172명을 뽑았는데 여자가 170명, 남자가 2명 됐대요. 언어에는요 여자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요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요것만 있어요.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4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래갖고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4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것 들었다 놔면은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쪼여 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르는데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나는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못 메고 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는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터널형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치즈.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아내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다도 안 봐요. 들여다도 안 보고 딱 손 넣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 그래요. 10만 사이클.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이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네. 얘네들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로,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 하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가고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의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갖고 이놈의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3번이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 얘기했잖아. 누군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듣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만 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만 사이클. 그래갖고 남자들은 음악을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고 그래. 다 시끄러워.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거는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빠른 음악을 안 들리니까. 한 2만 8천 사이클 정도가 보통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헤비메탈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지, 눈치 없지, 말주변 없지. 자,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아,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 갖고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의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적어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걸 적어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여자가 능력이 뛰어나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은 말주변도 없지, 눈치도 없지, 말귀도 못 알아듣지. 여기 지금 형제님들 몇 분 오셨는데 내가 60 넘어갖고 100살까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마누라 옆에서 붙어서 사는 비법이 하나 있어. 내가 그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형제님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저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밥 먹고, 이 옷 입으라면 이 옷 입고, 저거 입으라면 저거 입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그러지, 뭐, 자기 뜻을 밝히지 마세요. 자기 뜻을. 그래야지 안 쫓겨나고 살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돼,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자매님들, 내 남편이 참 목석 같다. 오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구박하지 마세요. 원래 생겨 먹은 게 그런 거니까. 아니 본질적으로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게 인간, 남자야, 남자. 남자들은 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고민을 하면 말을 해야지 고민이 풀려. 근데 남자들은 고민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대잖아.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말이 많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무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집안에서 물건을 못 찾더라도 좀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여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만 남자는 집 밖에서 물건을 잘 찾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딱 집만 나가면은 깜깜해져. 집만 나가면은. 그래갖고 남편이 3년 전에 너무 경치 좋은 데를 데리고 갔어. 근데 여자들은 3년 전에 간 데 기억 못 해요. 다시 3년 전에 똑같은 데 들어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여보 여기 너무 멋있다. 어떤 년이랑 여기 왔어? 자기 데리고 3년 전에 왔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기서 여보 오늘 평창 우리 가자 그러면 남자는 딱 머릿속에 평창, 용인, 신갈, 영동고속도로, 원주, 평창들은 머리에 그려져요. 근데 여자들은 딱 평창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자가 말이 많은 거 당연한 거예요. 언어 능력이 뛰어나니까. 또 길을 못 찾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집안에서 살림은 잘하지만은 공간 인지 능력이라는 게 떨어져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 찾아오라고 해도 못 찾아오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병신 같은 게 그것도 못 찾느냐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집안에서 물건은 잘 찾고 집 밖에서는 길을 못 찾는구나. 나는 집 밖에서 길을 잘 찾고 집안에서 물건을 못 찾고. 서로 이해가 되면은요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하고 안 싸워요. 서로 이해가 되면은 서로 안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 이해가. 근데 우리는 서로 상대방, 남자의 특성, 여자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피부에 문제가 있어요. 피부. 남자는 여자보다 피부가 4배 두꺼워요. 특별히 등가죽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더 두꺼워요. 10배 정도. 등가죽은 남자가 훨씬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이 피부가 여자가 4분의 1이 피부가 얇아요. 남자가 4분의 4라고 그러면은 여자는 4분의 3은 지방이야, 지방. 그래서 여자를 만지면 부들부들한 이유가 뭐예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이가 60이 되면은 60 똑같은 부부가 60이야. 여자가 먼저 늙을까요? 남자가 먼저 늙을까요? 여자가 훨씬 먼저 늙어요. 피부가 얇으니까 금방 처지는 거예요.
목에도 이게 처지고, 남자는 뺑뺑해. 피부가 두꺼워서 안 늘어져요, 안 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철면피 같은 인간 그리고 싸우죠? 철면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철면피예요. 두꺼워서. 그러니까 감각이 둔해요. 남자들이 감각이 둔해요. 저는 어렸을 때 성당에 교리 배우러 가잖아요. 교리 배우러 가면은요, 토요일 날 이제 교리 배우러 가면은 막 중고등학교 때 여자애들이 만나면 막 깍지 끼고 막 팔짱 끼고 막 끌어안고,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 남자들은 팔짱 끼고 끌어안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왔어? 잘 지냈어? 이걸로 끝이지. 근데 여자애들은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저는 그 중학교 때 쟤네들이 무슨 뭐 성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여자애들 셋이서 막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다가 화장실에 오줌 누러 갈 때 3명이 팔짱 끼고 같이 가는 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오줌 마려 올 땐 그냥 혼자 갔다 와요. 어디가 그럼 뭐라 그랬나? 오줌 누러 가. 그러고 혼자 가요. 남자들이 아무리 친해도 야, 오줌 마려우니까 우리 오줌 누러 같이 가자. 이런 남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야, 우리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고 가요, 같이.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마만큼 다정다감한 존재. 여자들이 다정다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제가 성당에서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남자들은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들은 성당에서 보면은 친한 자매들을 보면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가고 허벅지 기대고 같이 기대면서 등짝을 쳐가면서 얘기해. 어머 맞다 얘. 네 말이 맞아 얘. 그러니까 피부가 4분의 3, 여자가 겨울에 추위를 잘 견디는 이유도 이 지방층 때문에 여자가 훨씬 잘 견뎌요. 그래서 여자들이 난 겨울에 막 반팔 입고 다니면 저것들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덜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포옹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피부가 4배 두껍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요. 포옹을 해도.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근데 여자는 딱 끌어안으면 10배 압박감을 느낀대. 10배. 여자가 10배 행복한 거야. 남자하고 여자가 끌어안으면은. 처음엔 남자가 신기해서 끌어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자꾸 끌어안으려고 그러는 거야. 느낌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둔한 남자하고 감각이 센서티브한 예민한 여자하고 한 집에서 살면요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갈등이. 남자는 점점 안 만지려고 그래요. 점점 안 만지려고 그러고 여자는 자꾸 만지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남편이 아파서 눕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난리가 나요. 여보 어떻게 해? 이렇게 아프면 그래갖고 막 얼음찜질도 해주고 배도 만지고 다리도 주물르고 별걸 다 해요. 호들갑을 그야말로 떠는 거죠. 남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근데 반대로 아내가 아파 눕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기껏 한다는 게 한 5m 떨어져갖고 많이 아파? 이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제가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신부님, 내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누웠는데 남편이 와갖고, 남편이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와갖고 한다는 게 문 딱 열더니, 아이 참,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그리고 나가서 한참에 담배 한 대 피고 오더니 또 방에 들어와, 병실에 와갖고, 아이 참, 어떻게 해줘? 나 갈게. 그리고 간대요. 그때 섭섭한가, 그때. 여자들은. 내가 자기 자식 새끼 키우느냐고 이렇게 아픈데 저렇게 여자들은 만지고, 고생했다 그러고, 아유,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손도 주물르고, 다리도 주물르면은 마음 안에 있는 병, 육신의 병까지 다 날 텐데. 기껏 한다는 게 많이 아파. 그리고 아내가 한 3일 동안 알아놓으면 남자는 불편한 건 딱 하나예요. 밥 못 얻어먹는 거.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되나, 짬뽕을 시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아내가 이제 퇴근을 했는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가 들리는 거야. 드디어 우리 마누라가 다 낫나 보다. 그럼 남자는 생각은 딱 한 가지야. 남자는 스킨십 이런 게 아니고 밤에 자고 싶은 거 같이. 그래갖고 그냥 잠결에 아내 가슴에 손을 싹 댔는데 아내가 이 말하면 이 가정은 끝난 거예요. 남편 손을 딱 때리면서 내 몸에 손 대면 죽을 줄 알아. 이씨.
이건 뭐냐면 이제 싫은 거예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손대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그때까지도 몰라요. 내 아내가 얼마나 나한테 애정이 식어 있는지, 어떻게 찬 얼음이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싸대기를 맞을 때까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말귀 못 알아듣지, 둔하지. 이런 남자랑 사는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앞으로 내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요. 시키는. 비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뭐 진머만 연구를 하고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연구를 해보면은 원숭이가요 만지지 않고 엄마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요 금방 죽는데요. 근데 엄마가 만져주고 인형 같은 엄마라도 계속 만지는 애들은 건강하대. 사람도 똑같대요. 만져고 이렇게 뽀뽀해주고 이렇게 애들을 그냥 끌어안아주고 이런 애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설사도 안 걸리고 기침도 안 한대요. 사람은 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만지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잘못 훈련이 돼 있지 또 만져도 잘못 만져갖고 이상하게 뭐 감옥에 들어가고 막 가족끼리 다정한 스킨십이. 저는 요즘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꼭 안아줘요. 헤어질 때도 꼭 안아줘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좋고 뭐 아버지 처음에 어색해 하시더니 요즘 잘 안아요. 요즘 아버지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매님들 많은 분들이 신부님 참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한 종자가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어느 게 힘들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부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0년, 40년, 50년 그 안 맞는 거 맞춰가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자매님들 여러분들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남편들도 맞춰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좀 기분 좋은 소리 해주세요. 남자는요 말에 너무너무 녹아나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보,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게. 이 말에 남자들은 뻑 가요. 뭐라 그러면서 여보, 난 당신 믿고 살아왔는데 난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그러면요 남자들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따라 죽는다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아내가 먼저 죽으면 한 80살 넘어서 아내가 먼저 죽으면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부부는요 남자들이 6개월 이내에 죽는데요. 거의 같이 죽는데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데 할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할머니들은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들이 확인할 길이 있어? 죽으면 그냥 따라 죽을게. 그러면 남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보통 정이 없는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은 정막강산이래. 나이 60, 70 넘어가고 한 집에서 살면 정막강산이래.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만 살아있으면 이건 망막강산이래. 망막강산.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살아있으면 이건 뭐냐면 금수강산이래. 금수강산. 네, 동창 신부가 가정사목 연구소 우리 수원교구 송용호 신부가 전해준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빠들이 이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아빠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빠들이 보면은 자식들한테 애정 표현을 안 하잖아요. 한번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준대요. 아이들 아침에 학교할 때 포옹하고 볼에다 뽀뽀해주라고. 그러면은 숙제를 못 해온대요. 아들들은 막 도망가고 엄마는 저기 막 딸들은 그런데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미쳤나 봐. 날 끌어안고 막. 이게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말도 안 통해. 대화도 안 해. 그리고 이 스킨십도 없어.
그러니까 모양만 식구지 서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서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왜 우리가 심각하느냐? 제가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50살 때까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50살까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100살까지 살아. 그리고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지금 4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까지 살아요. 요즘 우리 수원교구에 신부님, 부모님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면 97, 98, 94, 93 다 그래요. 그럼 지금 90대에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30년, 40년 후에는 몇 살에 죽을 것 같아요? 110살, 120에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술이 축복이 아니에요, 늙어서. 의술은 저주예요, 늙어서는. 네. 100살 넘어갖고 죽고 싶은데도 의학으로 연명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0살서부터 100살, 50년 동안 내 남편을 이해를 못해. 내 아내를 이해를 못해. 그래갖고 서로 답답하다고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이러고 싸우면서 50년을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남편이 말을 좀 안 해더라도 우리 남편은 맘마디밖에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냉장고에 물건 찾아오라면 물건 못 찾고 옷 찾으라면 그 장롱 안에 있는 옷도 못 찾잖아요. 그럼 내가 좀 찾아주고. 또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가 좀 길도 못 찾고 바깥에서 능력이 떨어져도 안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바깥을 못 해. 서로 이해를 하면은요, 서로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한테 잘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자, 부부끼리도 말이 안 통하지만은 자식하고는 말 잘 통해요?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예? 부부끼리 안 통하면 내 속으로 난 자식하고라도 말이 통해야 되는데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해. 자식하고. 근데 여러분들 1살서부터 20살 때까지 자식들한테 주로 무슨 얘기하고 사셨어요? 테레비 그만 끄고 공부해. 잠 좀 그만 자고 친구들하고 그만 놀고 공부해. 너 출세하려면 공부해. 20년 동안 한 얘기라고는 이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대화의 채널이 없는 거예요. 대화의 채널이. 여러분들 1살서부터 10살까지 아이가 부모를 더 사랑해요. 30살서부터 40살까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1살서부터 10살까지 자식은 부모를 훨씬 사랑해요. 왜? 여러분들은 30살, 40살 때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성당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계모임, 친정, 시댁, 추석, 또 남편하고 중간에 싸우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바빠요. 그 중에 애를 키우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5살, 6살짜리 애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오늘 저녁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오늘 좀 계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라? 엄마만 바라보는 거.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거. 그래갖고 얘가 이제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갖고 아빠한테 이제 저녁 먹고 보여주고 싶은 거. 아빠, 나 이거 유치원에서 그림 그린 거야. 그런데 아빠는 이미 맘마디 해서 더 이상 말하기 싫어. 이제 야구 보고 싶어. 아빠가 한마디. 아빠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엄마한테 가 있으면 아빠가 나중에 놀아줄게. 그리고 얘를 거절해요. 이게 거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얘 5살짜리 아니면 난 거절당했어. 난 너무 슬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슬프지만은 아빠가 내 그림을 안 바라보지만 따지지 않아, 아빠한테. 뽀로통해서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고 엄마 이거 아빠가 엄마한테 보여주래. 그 시간에는 엄마는 설거지하는 시간이야. 신경질을 부려요. 엄마 설거지하는 거 안 보여?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한테 가. 또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살 때까지 거절당하냐면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절당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딱 올라가면서 얘가 부엌하고 거실 중간에 서서 결심합니다.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면 난 오늘부터 내 얘기 니네들한테 안 할 거야. 그리고 4학년 때부터 방문을 걸어 잠고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갖고 아빠가 보고 싶어갖고 아빠는 그냥 계속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이미 떠났는데. 그래갖고 보고 싶어갖고 한 5학년 때 문 딱 열면은 딸이 어떻게 할까요?
눈을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확 뒤집고 내 방 왜 노크도 없이 들어오냐고. 그럼 대부분의 아빠들은 이때 뭐라고 표현? 저거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애를 밀어냈기 때문에 애가 자기 살 길 찾아간 거예요. 사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제가 사춘기 때 튀어나간다고 그래요. 제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보면은 거기 사람들은 퇴근하면 집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거기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 부모하고 다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정한 자식하고 부모하고 다정한 중고등학교 애들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 100명 중에 한두 명 볼까 말까야. 대부분의 애들이 이상하게 부모를 밀어내요. 왜 저렇게 밀어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밀어낸 거야. 부모가 애들 얘기를 안 들어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강의를 잘하느냐고. 제가 한 번은 저 파주의 경기도 저기 교장 교감 선생님 연수 때 내가 강의를 갔어. 한 200명쯤 되는 교장 선생님들이야. 44살 때. 그분들 표정이 뭐 저런 게 우리 60살 먹은 교장들한테 강의를 왔느냐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내가 강의를 한 20분 했는데 자세가 바뀌시더라고. 끝났는데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당 안 다니는 교장 선생님들 저한테 와갖고 신부님 말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느냐고.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 얘기를 참 잘 들어줬던 것 같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주셨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이제 82살이신데 지금도 집에 가갖고 내가 막 수다를 떨면은 그렇게 기쁘게 들어주세요. 시끄러워 그만 떠들어 이 소리를 난 자라면서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리고 막 난 어렸을 때 아버지 목 좀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목젖이 이렇게 튀어나와 너무 신기하잖아요. 100번을 만져도 그냥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수염이 많아요. 우리 집이 수염이 많아요. 우리 사부자가 하루만 수염 안 깎고 앉아있으면 깜깜해요. 네. 그렇게 수염이 많아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 수염 만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거절을 하신 적이 없어. 거절을.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즐겁게 들어줬던 부모님한테 난 거절당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많은 경우 부모한테 거절당하면서 살아요. 거절하면서 뭐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니까 애들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절당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 말이. 부모 자식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하고 대화할 줄 몰라. 그래갖고 오늘 이제 강의 들었어. 그러면은 엄마 오늘 뭐 명동에 강의 어떻게 뭐 신부님 뭐 강의 들으러 갔다니 어땠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 대화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화할 줄. 엄마, 오늘 뭐 명동에 뭐 평창에 신부님 왔다는데 어땠어? 내가 엄마가 강의를 들었는데 사람은 말에 등급이 있대. 말씀이 있고 말씨가 있고 말투가 있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키우면서 말투를 던졌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참 많이 반성을 참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 이 귀한 딸 이게 5억이래. 우리 지금 10억이 앉아서 밥 먹자. 어? 얼마나 감사해. 난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한지 나 오늘 강의 가면서 참 많이 느꼈어. 그래, 세상이 꼭 공부를 잘하는 거 그게 훌륭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애들은 성숙해요. 근데 우리는 생전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다음 주에 이 얘기를 다시 정말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가.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부부끼리도 말이 안 통하고 부모 자식끼리도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도 답답한 거예요. 내 얘기를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또 상대방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나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나 아니면 정말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는 말투를 던지나 이거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지혜는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피와 살이 될 오늘의 지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과거의 정 때문에 길게 끌어봤자 좋을 것이 없죠.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사람 첫 번째는 바로 매번 밥을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끔의 만남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시간을 써서 만나는 모임 등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무언가 돈을 쓰는 상황에서 항상 지갑을 놓고 다닌다든지 혹은 다음번에는 내가 산다고 말하며 매번 다음번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만일 그 친구가 정말 형편이 어렵고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할 리가 없습니다. 매번 남들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이 남을 대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것은 아까워하지만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이므로 돈 계산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찾으려 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친구가 무언가 사정이 있겠지, 한 번이라도 밥을 사겠지 하며 계속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사람 두 번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 넘는 사람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누구나 적당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사람을 정리해서는 안 되지만 남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고자 나를 무시하며 은근히 비하하는 사람은 선을 넘어도 세게 넘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을 낮춰 자신을 뛰어나게 포장하려는 사람을 계속 용서하며 곁에 두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입니다. 사람의 천성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여 성격을 고치려고 해봤자 헛수고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결코 장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와 맞는 내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훨씬 이롭고 유익한 일입니다. 인생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 함은 나에게 잘 맞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이렇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사람을 챙길 시간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본성이기에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죠.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친구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소중하죠. 그리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소중한 시간이 들기에 내가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가 알기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뽐내고만 싶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말이라도 여태껏 참고 들어줬을 테지만 그 사람은 그저 당신이 잘 들어주기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 당신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설교나 쓸데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저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아랫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정말 하찮게 보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주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사람 세 번째, 과장해서 칭찬하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별거 아닌 일에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며 존중해주는 것 같은데
왜 멀리해야 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아첨이나 칭찬, 가벼운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게 잘 속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장된 칭찬으로 인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사람.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가벼이 하는 사람은 피하십시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보지 않았으면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으면 들었다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선입견이 제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치혀가 제 입을 갉아먹습니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닙니다.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습니다. 칭찬에는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제 말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제 입이 바로 그릇이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립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사람. 다섯 번째, 말을 빙빙 돌려가며 길게 말하는 사람은 피하십시오. 말은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좋은 말은 짧게 하면 더욱 좋아지고 나쁜 말도 짧게 하면 그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와인 한 잔의 값이 물 한 동이보다 비싼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사람. 여섯 번째, 생색내는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생색을 내는 사람은 피해야 하고 내가 혹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도 반드시 알고 고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순간 제 행동의 가치 역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에게 저를 칭찬해달라 생색내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색내는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으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동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사람. 일곱 번째, 원수와 친지. 친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이용하려는 분, 즉 원수입니다. 둘째, 우리를 이용하려는 동시에 우리에게 이용되어지려는 분, 즉 친지입니다. 셋째,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를 위해 힘 있는 대로 도우려는 분, 즉 친구입니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눈앞에 빛나는 태양 옆에서 함께 가는 진정한 친구보다 좋은 것은 없는 법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분을 피하십시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분은 없는 것만 못한 법입니다. 저 외에 다른 분을 존중하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분이든 그분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법입니다. 의심스러운 분과는 거리를 두어 주십시오. 단, 그분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고 비로소 그분을 믿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분은 그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분들도 진심으로 대할 것이고 누군가를 훌륭한 분으로 대하면 그분들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신뢰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들을 계속 신뢰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분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굳이 사용할 필요도 없거니와 또는 나와 맞지 않는다 해서 그분과 굳이적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일지라도 배움의 기회로 여기면 좋습니다. 훌륭한 분에게는 그의 삶의 태도를 배워주세요. 반대로 비겁하고 얄팍한 분을 만나더라도 그분의 행동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분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그 셋 중에는 반드시 제 스승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살펴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분께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분입니다. 많은 친구보다는 진정한 친구 하나면 좋습니다.
한평생의 진정한 친구 하나면 좋습니다. 둘은 정말 많은 것이고 셋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한 분의 진실한 친구는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의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친구는 보물처럼 다루어 주세요.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의 호의보다 한 분의 친구로부터 받는 이해심이 더욱 유익한 법입니다. 가까이 할 분과 멀리 할 분을 구분하세요.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분과는 벗하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분은 피하도록 하세요. 질 나쁜 것을 묻는 분에게는 대답하지 말아주시고 질 나쁜 것을 말하는 분에게는 묻지 말아주세요. 다투려고 하는 분과는 더불어 논쟁하지 마십시오.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런 경솔한 분을 절대 피할 수 없다면 그저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상대가 계속 경솔하고 유치한 행동을 한다면 상대해 줄 필요 없이 무시하고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으로 인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분을 핍박하지 마십시오. 단 결코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현명한 분에게 실수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분과 싸우는 일입니다. 현명한 분이라면 만일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뿐더러 굳이 악의적으로 보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분들은 제 사소한 잘못에도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원한을 갚으려 들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분과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명예도 신용도 재산도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 분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과는 싸워 이기기 어렵고 이겨도 얻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앞에서는 온화하고 친밀하게 굴면서 뒤에서는 온갖 모략으로 당신을 해치려 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을 붙이고 가까운 곳에 두면 항상 뒤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들을 핍박해서 적이 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마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이든 자꾸 반복하면 다른 분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엉뚱한 방식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조차 이를 조절하지 못해 큰 실수를 저지른데 피하기 어려운 실수일수록 실수하지 않은 분에게 주어지는 이득은 큽니다. 다른 분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멋대로 도와줘 버리면 잘난 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혜로운 분은 남에게 멋대로 충고하거나 함부로 도움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함부로 간섭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며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다른 분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우니 반드시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충고하는 것을 멀리하고 멋대로 도와주는 것을 경계하며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 주세요. 쓸데없이 남을 시기하지 말고 남을 조롱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분들이 내가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도와주려 하거나 충고하려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지 고민해 보세요. 남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겠다며 시끄럽게 떠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별거 아닌 지식을 뽐내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고만 합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 있을 때입니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은 피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지금의 상태에 오만하지 마세요.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망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 오만을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법입니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분들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오만함과 건방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함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위험의 순간에서는 나의 방패가 되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노골적으로 챙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로지 나의 이익만을 행동하면 다른 분들로부터 원망을 많이 받습니다. 남의 원망을 사는 것만큼 위험하고 쓸데없는 일은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이익 따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반드시 반발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그 원망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될 것입니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결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 배신당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내가 다 갖지 마세요. 그 이익을 나누고 그분이 이익을 얻게끔 행동하세요. 아무리 친해도 놓아줄 때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분이더라도 각자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내 인간관계에서 놓아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변했을 수도 친구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든 더 이상 인간관계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인간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다면 굳이 조류를 거스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우정을 놓아주고 내 갈 길을 가는 게 현명합니다. 이미 어그러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한다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 결코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사소한 결점은 눈 감아 주어야 합니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우정뿐 아니라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관용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귀 기울여 듣는 분은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 사이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 관념의 차이가 아니라 아직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앞세우는 버릇 말입니다. 때로는 존중감과 관심을 가지고 상대의 관점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툼이나 갈등을 멈추려면 상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차분히 주의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처음 얼마 동안 상대의 분노는 갈수록 더 높아가고 말은 더욱 격렬해질 테지만 이윽고 진정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말도 상냥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집을 내세우지 않고 귀 기울여 들은 결과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가슴에 큰 뜻을 품으십시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함부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 근거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판단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저 잃지 마십시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보고 듣는 것을 방해해서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영구히 강한 사람도 없고 영구히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강하고 약한 것은 자신의 내면,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멀리서 서로 사겨 돕는 친구는 믿고 가까운 사람은 소홀히 하십시오. 든든한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여 나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면 망할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히 바른 선비가 될 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선비가 될 뿐입니다.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비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매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봉황새를 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의미 없이 논쟁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의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입니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곰곰이 저울질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단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도 차갑습니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경솔함입니다. 경솔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사악하고 위험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편에서든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화재가 나면 불을 피해 멀리 달아나듯이 경솔한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달아나십시오. 오늘 함께 알아본 인간관계의 지혜들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욱 윤택해지고 항상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눔 철학이었습니다.